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영국 대학 교수의 떨리는 한마디의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이것 점유율 90%가 5%로 추락한 이후 미국이 일본 따위를 단 하루 만에 굴복시키고 한국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전 세계가 한국 그것을 사려고 줄 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5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한 그가 밝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이 함부로 깔볼 수 없게 만든 나라입니다. 150년 전부터 이어진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그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저는 강단 뒤편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학생들의 눈빛에는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연구해 온 학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질문. 왜 미국은 일본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계산을 달리하는가 하는 그 물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구조의 문제였고 숫자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지정학의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해온 요하네스 마이어입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를 비교해온 연구자로서 저는 한국을 특별한 사례로 다뤄왔습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을 경제 규모로만 평가했고 군사력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단 상태에 놓인 국가이지만 영토는 좁고 자원은 부족하며 주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포진해 있는 환경,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완충지대에 불과한 위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추적할수록 기존의 해석은 점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체제 아래에서 산업화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군사와 산업을 분리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면서도 언제든 이해관계를 다지는 현실주의 국가이고 일본은 기술 강국이지만 군사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삼각구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치를 계산하며 움직여왔습니다. 많은 해외 언론은 한국을 문화 콘텐츠와 소비재 수출 국가로 묘사하지만 공식 발표 자료와 국방 백서를 검토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국방비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들어있고 상비 병력은 수십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예비 전력까지 합하면 동북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를 형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첨단화 속도였습니다. 단순히 병력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유도, 체계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의문을 품은 지점은 한국의 감시 정찰 체계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상 배치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탄도 궤적을 추적하는 반응 시간 역시 수십 초 단위로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홍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런 성능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출처를 교차 검증했고 위성 영상 분석 보고서와 국제 군사 전시회 자료까지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역량이 외부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 국제 언론이 상세히 다루고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지만 한국의 체계는 비교적 조용히 배치되고 실전 운용 능력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개량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과시보다는 준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확인한 구체적 사례들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의심했지만 기록과 수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틀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그에 앞서 한국의 공개 전력과 기술 구조를 차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계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상 전력 구조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분단 상황에 묶여있는 방어 중심 국가로 묘사하지만 실제 배치 현황과 시험 데이터를 검토하면 단순 방어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특히 기동 전력과 포병 전력의 결합 방식은 주변국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된 것은 한국의 자주포 체계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포병 체계는 최대 사거리 약 40km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단시간 내 다수의 포탄을 동일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시험에서는 발사 후 수십 초 이내에 초탄이 목표 구역에 도달했고 연속 사격 간격도 수초 단위로 단축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홍보용 자료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영중 오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 군사 전문지와 여러 국가의 조달 보고서를 교차 분석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유럽의 한 정부가 실시한 운용 평가에서 해당 체계의 평균 원형 공산 오차는 기존 동급 장비보다 좁은 범위로 나타났고 정비 소요 시간 역시 경쟁 장비 대비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로 간주되었지만 재측정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갑 전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는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며 도로 기동 속도와 험지 돌파 능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개 시험 영상에서 확인된 도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수준이었고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분당 발사 속도 역시 경쟁 기종과 유사하거나 일부 조건에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포럼에서는 작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이런 사양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부 평론가는 한국이 과도한 성능을 추구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주변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가 존재하므로 굳이 독자적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지 거리 수백 킬로미터급 레이더와 기동 전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성 기반 위치 정보 체계와 연동된 사격 통제 구조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비 몇 대를 보유한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 방어를 넘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구조라면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투사 능력을 갖춘 국가이고 일본은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운 위치를 만들어 왔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상 전력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 공개 자료 속에서 더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서가 드러나는 순간 한국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공중 전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군을 미국 장비에 의존하는 보조 전력 정도로 평가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항공 자위대를 통해 고성능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에 머문다고 보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치 현황과 시험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 인식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는 요격 고도 수십 킬로미터 범위에서 표적을 추적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분리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급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표적 인식 후 발사까지 걸리는 반응 시간 역시 수십 초 이내로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저는 체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론적 성능에 그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발표된 기술 설명과 다른 국가의 운용 평가 자료를 찾아 비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해외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체계의 다층 방어 개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고도 요격 체계와 중고도 요격 체계를 분리 운용하면서 동시에 상호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이미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탄도 궤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목표물의 예상 낙하 지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정밀도가 과거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단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공군 전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기존 전투기 전력에 더해 자국 주도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를 공개 시험 비행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대 속도와 작전 반경 같은 기본 재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항전 장비의 국산화 비율과 데이터 링크 체계였습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가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지상 레이더와 연동해 통합된 상황 인식을 형성하는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전이었습니다. 처음 해외 포럼에서는 한국의 시도가 정치적 상징성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작은 국가가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 영상과 공식 발표 자료가 누적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최대 상승 고도와 무장 탑재 중량, 그리고 레이더 탐지 거리와 관련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전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수치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의 확인 발언이 나오면서 의심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개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탐지 거리 수백 킬로미터급 레이더, 수십 킬로미터 고도에서의 요격 능력, 분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단축된 반응 시간,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통신 체계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외부에서 함부로 압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억제력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는 한국의 이런 역량을 부분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상 전력은 강하지만 전략 자산은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 공군은 발전했지만 결정적 억제 수단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 단계에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적하던 더 큰 축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이 드러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비로소 한국의 전략적 억제 구조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단계까지는 지상과 공중 전력, 그리고 다층 방어 체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단순한 중견 동맹국 이상으로 계산하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 공식 발표와 국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이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왔습니다. 분단 상황과 국제 협약,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존재 때문에 독자적 전략 타격 체계를 크게 확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저 역시 초기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험 결과를 확인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부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에서 1000킬로미터 이상 범위를 커버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탄두 중량 또한 기존 제약을 넘어선 수치를 달성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시험, 발사 영상에서 나타난 비행 궤적과 낙하 속도를 분석한 해외 군사 전문가는 재진입 단계에서의 안정성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중 오차 범위가 수십 미터 이내로 제시되자 여러 포럼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과장된 홍보라고 주장했지만 위성 관측 자료와 낙탄 지점 분석이 공개되면서 의심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이었습니다. 수중 플랫폼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목표 구역으로 향하는 장면은 단순 기술 과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수면 아래에서의 은밀한 발사 능력은 억제력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탐지 후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는 계산을 훨씬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험 결과를 접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여러 국제안보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수중 발사 능력이 실전 배치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과도하게 과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전략 무기를 공개할 때 글로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일본은 방위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험과 배치를 진행하면서도 비교적 절제된 방식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그 의미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 채 지나쳤습니다. 제가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무기 체계의 추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의 수백 킬로미터 탐지 거리, 수십 초 단위로 단축된 요격 반응 시간,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일 때 한국은 주변에서 쉽게 압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공격적 확장이 아니라 계산된 억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부 언론은 여전히 한국을 경제 중심 국가로만 묘사하며 전략적 자산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적하던 더 큰 비장의 축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력은 한국이 왜 무시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진짜 핵심은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전체 그림과 함께 연결됩니다.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단계까지는 장비와 수치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제는 그 수치가 외부에서 어떤 반응을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유럽의 한 안보 세미나에서 한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수중 발사 체계가 언급되었을 때 몇몇 참석자는 공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영토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카거리 수백 킬로미터를 넘는 미사일과 다층 요격 체계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발표 자료에 기술된 명중 오차 수십 미터라는 수치를 단순 계산상의 이상치로 치부했습니다. 그 의심은 곧 데이터 검증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은 위성 영상과 시험 발사 당시의 공중 항적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탄도 궤적을 분석한 결과 상승 단계와 재진입 단계에서의 속도 변화가 공식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낙하 지점 오차가 예측 범위 내에 수렴했다는 사실이 추가 자료를 통해 공개되자 처음 오류를 주장하던 분석가들도 표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과장 가능성을 남겨두었지만 반복 시험에서 유사한 수치가 재현되면서 논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통합방어 구조를 재평가하는 특집을 내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술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배치 현황을 확인한 뒤에는 자체 개발 비율과 체계 통합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 역시 한국의 다층 요격 체계가 지역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장으로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맹의 보조 전력으로 분류하던 문서가 이후 개정판에서는 독자적 변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히 사거리와 탐지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왜 한국이 이런 구조를 구축했는지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분석에서 한국의 반응 시간 수십 초, 지휘 통제 체계의 자동화 비율, 그리고 동시 다중 목표 처리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되자 기존의 평가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억제력은 단일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 전체에서 나온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국방 관계자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국의 방산 체계가 단순 수출용 장비가 아니라 실제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성능 수치가 마케팅 전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납품 이후 실시한 실사 평가에서 제시된 기록이 계약 당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국제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한국을 향한 시선은 점점 신중해졌습니다. 의심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성능이 과장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체계를 짧은 시간 안에 구축했는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동맹 구조 속에서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했고 일본은 기술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따져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전략 환경의 수동적 요소로 보았다면 이제는 능동적 행위자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 연구 노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수치가 만들어진 배경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축적된 군사 운용 경험,
산업과 국방을 연결한 정책 구조, 그리고 장기적 투자 전략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체계를 고도화해 왔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던 분석은 이제는 동북아 균형을 형성하는 핵심 축이라는 새로운 정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숫자가 처음에는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반복 검증과 실제 운용 기록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기술의 진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전력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전체 구조는 과대평가라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북미의 일부 군사평론가는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수중 발사 능력을 두고 기술 시연에 가깝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는 변수와 교란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공식 수치가 그대로 재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중 오차 수십 미터, 탐지 거리 수백 킬로미터라는 기록을 실험실 조건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이 의심은 곧 공개 자료 재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독립 연구진이 발사 당시의 열신호와 궤적을 비교했고 낙하지점 좌표를 상업용 위성 영상과 대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발표된 사거리와 실제 비행거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낙탄 분산 범위 역시 보고서에 기재된 오차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시험에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단발성 성공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동남아의 한 국방 관계자는 처음에는 한국 장비의 자동화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복합 전장 환경에서 반응 시간을 수십 초 이내로 유지한다는 설명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의 운용 평가를 통해 지휘 통제 체계의 처리 속도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수의 표적이 동시에 입력되었음에도 시스템은 지연 없이 이업 우선순위를 분류했고 대응 체계로 정보를 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기존 장비보다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내부 보고서로 공유되면서 해당 국가의 평가 문구는 신중한 검토 필요해서 전략적 협력 가능성 검토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의 안보 분석가들 역시 태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적 진전을 미국의 지원 효과로 해석했지만 최근 보고서에서는 자체 연구 개발 비율과 생산 체계의 효율성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 생산 속도와 납기 준수 기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일부 무기 체계는 계약 체결 이후 인도까지 걸린 기간이 경쟁국 대비 짧았고 정비 가동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 통계의 착오로 보였지만 복수의 자료에서 동일한 수치가 반복되자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수치가 누적되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성능에서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체계 통합과 생산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분단 상황이 장기적 대비 체계를 유지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산업과 군의 협력 구조가 의사결정 단계를 단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별 무기의 사거리와 명중률이 논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책 결정 방식과 기술 축적 모델이 토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을 조용히 성장한 변수라는 표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초기 기사에서는 성능 과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후속 기사에서는 시험 기록과 국제 공동평가 결과를 상세히 인용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 구조 속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역시 기술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고민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략 환경을 바꾸는 요소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정리하며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가 과도한 야심을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반복된 검증과 기록 축적이 이어지자 그 평가는 근거를 잃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과를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과장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체계를 만들었느냐의 문제로 초점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숫자는 감정과 무관하게 축적되었고 재검증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사거리와 반응 시간, 영중 오차와 가동률 같은 구체적 지표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 구조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가 전략 계산을 수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요소를 설명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요소가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분위기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한 방산 전문 포럼에서 한국의 신형 체계가 공개되었을 때 일부 패널은 발표 직후 노트북을 닫으며 과도한 홍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시한 요격 성공률과 탐지거리 데이터를 두고 통계 표본이 제한적일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특히 연속 시험에서 90% 후반의 성공률이 기록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형 체계는 초기 실패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심은 곧 구체적 검증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시험 일자와 기상 조건, 표적 속도 데이터를 요청했고 다른 한 명은 외부 참관단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은 시험 로그와 교신 기록, 레이더 추적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제3국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표적의 속도와 고도, 접근 각도는 공개된 수치와 일치했고 요격 시점의 파편, 확산 패턴도 계산값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럼의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일부 평론가는 발언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북미의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해상 전력 증강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플랫폼을 배치했다는 발표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일정이 지연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며 조선소 가동률과 부품 수급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위성 사진과 항만 출입 기록을 대조한 결과 인도 일정은 예정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체 진수 날짜와 해상 시험 일정이 외부 관측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의심은 구체적 근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한 군사 저널은 한국의 탄약 생산량 증가 수치를 오류로 간주했습니다. 단기간에 생산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발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집진은 원자재 수입 통계와 전력 사용량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특정 산업단지의 전력 소비가 급증했고 항만을 통한 원자재 반입량도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단순 발표가 아니라 산업 지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저널은 후속 기사에서 초기 판단이 성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동의 방산 바이어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장비의 유지비와 가동률을 의심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성능이 좋더라도 장기 운용에서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운용국의 정비 기록을 확보해 평균 가동률과 부품 교체 주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주요 부품의 교체 주기도 경쟁 제품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지 체계 설계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방어 역량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침투 탐지 속도와 복구 시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의 침투 훈련 결과가 비교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훈련 로그를 분석한 결과 침투 탐지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 발표 수치와 근접했고 복구 절차 역시 문서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의 결론은 한국의 대응 체계가 단순 홍보가 아니라 구조화된 훈련 결과라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치가 반복적으로 축적되면서 국제사회의 질문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능한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민간 기술 이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정책연구소는 방위산업과 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유럽의 싱크탱크는 인력 양성 체계와 기술 표준화 과정을 별도장으로 다루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결과 수치에서 제도와 구조로 이동한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보조적 파트너로 인식했지만 최근에는 공동개발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복된 검증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사거리, 영중 오차, 반응 시간, 생산 속도 같은 지표가 여러 시험과 실제 운용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한 국방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한국 자료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초기 보고서에서 추가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반복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검토 결과 의심의 근거로 제시된 부분 중 상당수가 추정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 반박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정되었고 평가 등급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식 변화가 아니라 공식 문서의 표현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신흥국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전장 방문단을 파견했습니다. 방문단은 생산 라인과 시험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동화 설비와 품질 관리 절차, 시험 데이터 기록 방식이 공개되었습니다. 방문단 보고서에는 기술 이전 가능성 검토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의 여부가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공동 생산과 기술 공유가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는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 신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기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전력 소비와 원자재 수입 통계와 연결되었고 시험 성공률은 외부 참관 기록과 위성 데이터와 맞물렸습니다. 여러 층위의 자료가 서로 교차하며 하나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의심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변화는 담론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더 이상 한국의 수치를 조롱하는 발언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 체계, 연구 인프라, 정책 결정 속도, 산업 생태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전략적 재평가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을 주변 변수로 간주하던 시선은 수정되었고 이제는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부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의 통합방공망 성능 그래프가 제시되자 일부 참석자는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를 문제 삼았다. 탐지에서 교전 결심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단축된 것을 두고 알고리즘 보정값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다층 요격 체계가 동시에 가동된 상황에서 지연 시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수치에 대해 이상치 제거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의혹은 기술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유럽의 한 신호 처리 전문가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 보정 계수를 재계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개된 표적 조건을 바탕으로 모의 환경을 구축했고 동일한 입력값을 넣어 결과를 비교했다. 1차 시뮬레이션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매체는 성능 과대평가 가능성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추가 분석에서 차이의 원인은 기상 노이즈, 모델의 설정 방식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측이 사용한 기상 데이터는 실제 시험 당일의 고해상도 자료였고 외부 연구자가 사용한 값은 평균치에 가까웠다.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자 결과는 거의 일치했다. 의심은 기술적 오류로 정리되었다. 북미의 한 국방감사기관은 계약 이행률을 문제 삼았다. 단기간에 대량 납품을 완료했다는 발표가 공급망 왜곡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특정 부품을 선점해 단기적으로 수치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유통 데이터와 해상 운송 기록이 추적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 업체들은 단기 선점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했고 대체 공급선을 동시에 운영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납기 단축은 일시적 왜곡이 아니라 구조적 분산 전략의 결과였다. 일본의 산업 전문지는 다른 지점을 파고들었다. 시험 성공률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표적 난이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과거 일부 국가가 시험 조건을 완화해 성공률을 관리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시험 시나리오 일부를 공개했고 외부 참관단의 평가서를 인용했다. 공개 자료에는 고속기동 표적과 적어도 침투 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측 분석팀이 동일 조건으로 가상시험을 재현한 결과 성공률은 발표 수치와 유사한 범위에 형성되었다. 기사 논조는 조건 검증 필요해서 조건 충족 확인으로 바뀌었다. 중동의 군사 싱크탱크는 한국의 드론 군집 운용 기록을 오류 가능성 목록에 올렸다. 수십 기가 동시에 비행하며 충돌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보고가 통신 지연을 간과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연구진은 통신 대역폭과 패킷 소실률을 기준으로 병목구 간을 계산했다. 1차 분석에서는 특정 구간에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험 로그를 확보해 비교하자 해당 구간에는 자동 분산 제어 모드가 작동해 중앙 통신 의존도가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산 모델을 수정하자 충돌 확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의심은 설계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났다. 동유럽에서는 탄도 궤적 보정 정밀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위성 보정 신호의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공개된 명중 편차는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업 위성 궤도 자료와 비교한 독립 검증이 진행되었다. 낙하 지점 좌표와 위성 사진을 겹쳐 분석한 결과 편차는 발표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반복 시험에서도 동일한 분포가 나타났다. 단발성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이었다. 남미의 한 전략 연구소는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을 통계 착시로 의심했다. 계약 총액이 아니라 특정 대형 계약 하나가 전체 수치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계약 건수를 분리해 연도별로 재정렬했다. 대형 계약을 제외해도 중소규모 계약이 꾸준히 증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가율 곡선은 완만했지만 지속적이었다. 보고서는 단기 급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속적 확대로 수정되었다. 아프리카 연합의 한 안보 세션에서는 한국의 군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과장되었는지 검토했다. 훈련, 이수, 구 전투 준비 태세가 향상되었다는 수치가 주관적 평가일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따라 훈련 전후 장비 운용 시간, 오류 발생률, 대응 속도 데이터를 비교했다. 수치는 정량적으로 개선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류 발생률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평가 방식이 단순 설문이 아니라 실측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구심은 약화되었다. 숫자가 축적되면서 토론의 축은 점차 이동했다. 초기에는 개별 성능 지표가 집중 조명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체계가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미국의 한 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예산 집행 속도와 연구 승인 절차를 분석했다. 승인 단계가 단순화되어 시험과 배치 사이의 간극이 짧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럽에서는 산학 협력 구조가 기술 전환 속도를 높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동남아의 한 국방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왜 우리는 동일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거에는 한국의 수치를 의심하는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자국 구조와 비교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회의 자료에는 한국의 인력 양성 체계, 표준화 프로세스, 품질 관리 단계가 정리되었다. 논의는 단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제도 개편 가능성으로 확장되었다. 북미 언론에서도 어조가 변했다. 이전에는 아시아의 신흥 공급자라는 표현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기사에서는 전략 균형을 재편하는 행위자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재분류된 것이다. 이는 수치의 누적이 만든 변화였다. 사거리, 성공률, 납기 준수율, 가동률 같은 지표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복 확인되면서 하나의 신뢰 곡선을 형성했다. 유럽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 사례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 주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정책 실행 구조였다. 교수진은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시험 데이터보다 의사결정 흐름도를 먼저 검토했다. 결과보다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학문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중동의 방산 전시회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질문의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연구 협력과 공동 개발 모델이 논의되었다. 한국 업체 부스에는 기술 이전 조건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 구매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각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졌지만 공통적으로 재검증 과정을 거쳤다. 통계 재분석, 위성 자료 대조, 모의 시험 재현, 산업 지표 교차 확인 같은 절차가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오류로 지목된 부분은 대부분 조건 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건을 맞추면 수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의심은 사라지기보다 성격을 바꾸었다. 과장 여부를 따지는 질문은 줄어들고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늘어났다. 재정 구조, 인력 확보 전략, 기술 축적 방식이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이는 이미 기본 성능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형성되었음을 의미했다. 국제회의장에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비웃는 반응은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조용한 계산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수치가 자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협력과 경쟁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숫자는 감정과 분리된 채 축적되었고 그 축적은 인식의 방향을 바꾸었다.
어느 순간부터 질문은 단순해졌다. 정말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처지는가라는 문제였다. 그 질문이 등장한 시점에서 이미 시선은 결과를 넘어 원인으로 이동해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군축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신 감시 체계 통합 보고서가 참고 자료로 배포되자 몇몇 유럽 외교관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한국이 제시한 실시간 표적 식별 정확도가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수치라고 평가했다. 군축 논의 자리에서 특정 국가의 기술 우위를 강조하는 것은 텁상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특히 오탐률이 기존 평균보다 천저히 낮게 기록된 점을 두고 통계적 필터링이 과도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은 곧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검토로 이어졌다. 독일의 한 데이터 과학자는 공개된 표본 수와 표적 분류 기준을 재계산했다. 그는 오탐과 미탐을 구분하는 기준값이 조정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계치를 달리 적용해 보았다. 1차 분석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정확도가 소폭 하락했다. 이를 근거로 몇몇 언론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추가로 확보된 원시,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동일 임계치를 적용하자 결과는 다시 원래 범위로 수렴했다. 차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외교관들의 회의적 표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캐나다의 한 안보 감사위원회는 한국의 극지 환경 운용 능력을 문제 삼았다. 혹한 조건에서 장비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실제 시험 당시의 기온, 습도, 풍속 데이터를 기상청 기록과 대조했다. 초기 비교에서는 일부 시간대의 온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두고 시험 환경이 완전한 혹한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부 분석에서 장비가 운용된 핵심 시간대의 평균 기온은 발표 자료와 일치했고 추가로 공개된 내부 센서 기록도 동일 범위를 가리켰다. 가동률 그래프는 조건을 엄격히 적용해도 큰 변동이 없었다. 호주의 전략연구소는 한국의 위성 발사 성공률을 통계적 착시로 의심했다. 연속 성공이 표본 수가 적어 발생한 우연일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연구진은 베이지안 모델을 적용해 성공 확률의 신뢰 구간을 재산출했다. 계산 결과 신뢰 구간은 예상보다 좁았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술적 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보고서 초안에 적혔던 우연 가능성 배제 불가라는 문장은 삭제되었다. 프랑스의 한 방산 컨설턴트는 한국의 전자전 대응 수치를 문제 삼았다. 교란 환경에서 통신 복원 시간이 짧게 기록된 점을 두고 시험이 제한된 스펙트럼에서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독립기관이 광대역 교란 시나리오를 가정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다. 초기 결과는 복원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운용 로그를 추가 반영하자 자동 주파수 전원 모드가 작동해 복원 시간이 다시 단축되었다. 시험 조건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브라질의 한 국방위원회는 한국 장비의 정비 인력 요구 수치를 의심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인건비 절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실제 운용 부대의 근무표와 정비 기록을 확보해 교차 검증했다. 평균 투입 인원은 발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 진단 시스템이 초기 고장을 사전에 감지해 대규모 정비를 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심은 인력 구조 분석으로 전환되었다. 터키의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장거리 포병 정확도를 문제 삼았다. 산악 지형에서의 명중 편차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였다. 현지 지형 데이터를 반영해 탄도 계산을 다시 수행한 결과 고도 차이에 따른 편차는 존재했지만 보정 알고리즘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복 사격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분포가 나타났다. 단순 홍보 수치로 치부하기 어려운 패턴이었다. 싱가포르의 국방 포럼에서는 한국의 해상 무인체계 자율 항법 기록이 논쟁 대상이 되었다. 복잡한 항로에서 충돌 없이 운용되었다는 보고가 센서 융합 정확도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외부 연구진이 센서 입력값을 일부 제거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일부 센서를 배제하면 성능이 저하되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다중 센서 융합이 기본 설정이었다.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자 항법 오류율은 발표 범위에 수렴했다. 시간이 흐르며 각국의 보고서에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검증 필요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지만 이후에는 검증 완료 후 평가 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숫자는 단일 시험이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조건에서 반복 확인되었다. 탐지 정확도, 가동률, 납기 준수율, 복원 시간, 성공 확률 같은 지표가 서로 다른 분석 틀에서도 유사한 범위를 유지했다. 미국의 한 전략 저널은 논조를 바꾸었다. 과거에는 한국의 성과를 동맹 구조의 산물로 한정했지만 최근 호에서는 자체 연구개발 투자 구조와 민군 기술 전환 속도를 집중 분석했다. 단순한 결과 나열이 아니라 제도 설계와 인력 배치 방식이 주요 변수로 다루어졌다. 일본의 정책연구소도 유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했다. 방위 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연결 방식이 경쟁력의 근원으로 지목되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 사례를 산업 정책 강의의 비교 모델로 채택했다. 학생들은 시험 성공률 그래프보다 예산 집행 절차와 승인 단계 단축 구조를 먼저 분석했다. 관심이 성능 지표에서 정책 구조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국제학계에서도 인식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동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수치를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의 변화였다. 한국의 기록이 오류인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그 기록을 만들어낸 시스템을 해부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방 예산회의 자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한국과의 공동 개발 가능성이 별도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과거에는 가격 비교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기술 이전 조건과 연구 협력 구조가 세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인식이 공급자에서 파트너로 이동했음을 의미했다. 각국의 의심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졌지만 재검증 과정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통계 모델 수정, 원시 데이터 대조, 위성 영상 분석, 현장 방문 검증, 모의 실험 재현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치는 조정되었지만 전체 흐름을 뒤집을 만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층을 이루며 쌓였다. 국제회의장에서 더 이상 노골적인 폄하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계산기와 노트북이 더 자주 열렸다. 질문은 바뀌었다. 과연 사실인가에서 이 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자리 잡는 순간 이미 시선은 결과를 넘어 원인을 추적하고 있었다. 런던의 한 투자은행 리스크 회의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공시된 계약, 이행률이 미래 매출을 낙관적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기 계약에서 옵션 조항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 초안에는 실현 가능성 할인 필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 자료와 계약 조건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었다. 옵션 발동 비율, 중도 해지 사례, 지연 페널티 조항이 항목별로 재분류되었다. 과거 10년간의 계약, 이행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옵션 발동률은 업계 평균을 상회했고 해지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일부 지연 사례도 있었지만 페널티가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록이 확인되었다. 낙관적 추정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 검토로 조정되었다. 워싱턴의 한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기술 자립도 수치가 정치적 목적에 맞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정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80%를 넘는다는 발표가 실제로는 조립 비중을 포함한 계산일 수 있다는 의혹이었다. 청문회 자료 요청에 따라 부품별 원산지, 설계 주체, 특허 등록 현황이 제출되었다. 세부 항목을 분리해 재계산하자 조립 비중을 제외해도 자립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남아 있었지만 핵심 제어 모듈과 소프트웨어는 자체 설계로 확인되었다. 질문은 과장 여부에서 기술 축적 경로로 이동했다. 베를린의 에너지 정책 포럼에서는 한국의 군수 공장 전력 효율 지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위 생산량 대비 전력 소비가 낮게 보고된 점을 두고 보조금 효과나 외부 전력 이전 가능성을 의심했다. 독립감사기관이 스마트 미터 기록과 탄소 배출 보고서를 대조했다. 분석 결과 일부 공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았고 공정 자동화로 불필요한 가동 시간을 줄인 것이 확인되었다. 효율 수치는 단순 보조금 효과가 아니라 공정 혁신의 결과로 정리되었다. 인도의 한 전략 매체는 한국의 훈련 시뮬레이터 정확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 전장과의 차이를 축소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인도 연구진이 동일 시나리오를 자국 시스템과 비교 시험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한국 시뮬레이터의 오차 범위는 실측 데이터와 근접했고 일부 항목에서는 더 낮은 편차를 보였다. 매체는 후속 기사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스웨덴의 한 방산 기업은 내부 경쟁 분석에서 한국의 생산 리드타임을 의심했다. 설계 변경 이후 양산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판단이었다. 내부 컨설턴트가 설계 승인 절차와 품질 인증 단계를 비교했다. 한국의 경우 병렬 승인 구조가 적용되어 일부 단계가 동시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전 표준화 작업 덕분이었다. 리드타임 단축은 절차 생략이 아니라 절차 재설계의 결과였다. 이스라엘의 한 군사 분석가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교전 알고리즘을 두고 데이터 과적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한된 시험 환경에서 최적화된 모델이 실제 전장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무작위 변수값을 입력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일부 극단 조건에서 성능 저하가 관찰되었지만 평균값 기준으로는 안정적 범위를 유지했다. 과적합이라는 표현은 조건 민감도 존재로 수정되었다. 멕시코의 국방조달위원회는 한국 장비의 수명 주기 비용을 재산정했다. 초기 도입 비용이 낮더라도 중장기 유지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20년 운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부품 교체 주기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했다. 계산 결과 총 비용은 경쟁 제품과 유사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예측 정비 시스템이 대규모 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핀란드의 한 안보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북극 항로 감시 데이터가 논쟁이 되었다. 위성 영상 해상도가 발표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따라 상업 위성 기업의 원본 데이터를 직접 비교했다. 해상도 차이는 촬영 모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실제 운용 모드에서는 발표 수치와 일치했다. 세미나 결론문에서 과장 가능성 문구는 삭제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각국의 문서에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조건부 표현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구조 분석 항목이 늘어났다. 생산 체계, 승인 절차, 연구개발 투자 비율, 인력 양성 모델이 주요 장으로 추가되었다. 단일 성능 지표를 문제 삼는 대신 그 지표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해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뉴욕의 한 국제 전략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사례가 토론 세션의 중심 주제로 채택되었다. 발표자는 성능 그래프 대신 정책 흐름도와 조직 구조도를 제시했다. 질문도 달라졌다. 수치가 정확한가 대신 이 구조가 다른 국가에서도 재현 가능한가가 핵심이 되었다. 청중은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노트에 절차 단계를 적었다. 중동의 고위 관료는 비공개 메모에서 1심 단계는 종료되었다라고 기록했다. 대신 협력 여부 판단 필요라는 문장이 뒤따랐다. 이는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방 백서에서도 변화가 드러났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별도 분석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성능 수치는 참고 자료로 남았지만 핵심은 정책 설계와 산업 생태계였다. 반복된 재검증과 누적된 데이터가 인식을 전환시켰다. 이제 회의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다르다. 오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동일한 속도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이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쌓였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방식이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